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피곤한 아침에도 무더운 오후에도 저는 커피 대신 링티를 마십니다. 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링거가 아닙니다. 간편하게 마시는 겁니다. 링티. 7월 17일 월요일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는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네. 그런데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충청과 경북 북부에 내일까지 최대 300mm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주말 내 폭우 때문에 지반이 약해졌고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이 발효돼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폭우와 함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내외로 무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불안정한 대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오르고 또 습도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닝와이드 3부 지금 시작합니다. 오일째 이어진 폭우로 전국에서 산사태, 침수 등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충청과 경북에는 5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평년보다 2배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한 이번 장마, 그 피해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하차도 한쪽으로 흙탕물이 밀려들고 거센 물살에 차량이 빨려 들어갑니다.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지하차도에 진입한 지 3분조차 안 된 버스 내부로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지하차로 딱 들어가면서 쭉 선 거예요, 승용차들이. 앞에 보니까 그때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토요일 오전 지하차도로 하천이 범람한 곳인데요. 네. 지금 이곳은 오송 지하차도입니다. 이곳이 침수되면서 차량 15대가 안쪽에 고립됐습니다. 침수 직후 사망자 1명과 실종자 9명이 확인됐습니다. 지하차도 내부에는 실종자 11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소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종자 구조 작업은 밤새 이어졌는데요. 네.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애가 타기는 합니다. 아들이 저기 가서 있어가지고 출근하다가 운전하던 사람은 뛰쳐나왔고 우리 애는 저 못 나온 거예요. 어떡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아휴 세상에 이런 말들 하겠나요. 6만여 톤의 물에 완전히 잠긴 지하차도. 소방당국은 내부 진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오후 3시부터는 분당 3만 톤의 물을 빼내는 대용량 배수 펌프가 투입됐습니다. 지금 자정에 가까운 시각 다행히 비는 그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내린 비와 차도를 가득 채운 흙탕물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잠수부 투입 시도도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하천에서 범람하는 물이라도 막기 위해서 밤새 물막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내부 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본격적인 수색 작업은 다음 날 진행됐습니다. 밤새도록 배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수위가 좀 낮아졌는데요. 오전 6시부터 잠수부들이 투입돼 내부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진입이 가능해지자 구조대는 거센 물살을 헤치며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색 작업 직후 지하차도 50m 지점에 승용차 한 대와 시내버스의 일부도 드러났는데요. 오전 7시 30분경 항구의 시신 발견 후 오늘 오전 6시경 추가 인양이 이루어지면서 총 13명의 사망자가 수습됐습니다. 안타깝네요.
내부 수색이 진행되면서 시신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발견된 시신은 이곳 병원으로 옮겨져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간 22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 갑작스런 침수에 지하차도의 배전실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고립된 버스는 폭우로 기존에 다니던 길이 아닌 우회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죠. 100m 인근 도로는 통제가 이루어졌던 상황. 어젯밤 10시부터 도보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적인 실종자 발견과 현장 수습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동안 160mm가 넘는 폭우에 인근 주민들 역시 불안했었다고 하는데요. 숨을 그냥 뭐 숨도 못 쉬고 쭉 한 3-40분 흐르는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이렇게 쏟아지고 그랬어요. 사고 1시간 전 한 주민은 미어 충전 아래 제방 대신에 임시로 만든 뚝에 흙을 쌓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뚝을 쌓고 있더라고. 저걸로 한때 되겠느냐. 그래서 내 119를 불러가지고 상의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뚝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창고 가서 정리하려고 간 사이에 완전히 터진 거지. 그 사이. 이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경찰. 전문가는 사고의 원인이 안전관리 미흡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셋이 못 미쳐서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벌써 고지가 되지 않았어요. 6시간이 지나서 범람된 이후에 이 사고가 생겼는데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못 세운 것이. 지난 15일 오전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주택 5채가 매몰되면서 현재까지 주민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또한 경북 봉화군에서는 오전 9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2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떨어진 암석이 도로를 파손시키면서 피해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집안이 약해진 산 비탈면이 추가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로 주택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는데요. 202가구가 거주하고 있던 마을, 사고로 마을 진입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추가 붕괴 위험성에 인근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임시 대피해 있는 상황인데요. 3일 동안 밤낮으로 엄청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말 이거 다리가 끊어지고 이만한 돌이 막 굴러내리니까 겁나서 못 가죠. 아유, 어찌는 자는데 잠도 못 잤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밤샘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만 19명의 사망자가 발생. 이번 장마 기간 중 가장 큰 피해 지역으로 분류됐죠. 자, 또 지난 금요일입니다. 충남면 추모원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조문을 왔던 가족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부모님이 다 여기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무너져가지고 그럼 그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저게 앞으로 쓰러질 그 가능성은 없나. 사고 경위와 함께 추가 붕괴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경찰. 계속되는 호우로 약해질 듯 집안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 뻘처럼 변한 토사물에 두 발자국 떼기도 어려운 길. 인근 배수 펌프장에서는 하천물이 넘쳤는데요.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다 잠겼습니다. 올해 수확을 모두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농민들. 거의 제 무릎 위쪽까지 물이 올라오거든요. 보세요. 이 계속되는 비에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냐 이거? 불에 다 잠겨버렸어요. 보세요. 네, 출하 20일을 남겼던 멜론하우스도 침수돼 생계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완전히 다 잠겼어요. 이 집집마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는데요. 이 곳곳에는 가스통과 가전기기가 떠다니며 방치되고 있는 상황.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폭우로 제방이 유실돼 피해가 더욱더 컸는데요. 지난 13일 강원도 정선에서는 13,000톤가량의 낙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차 붕괴까지 이어져 터널이 유실됐죠. 지난 토요일 충북 청주에서는 산사태로 차량 2대가 매몰돼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거나 땅이 흔들린다든지 또는 땅에서 우웅 하는 울음이 울린다든지 그러한 징조가 울리면 빨리 피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난 14일 하루 동안 371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경북 군산. 일 강수량 역대 최대치로 기록됐습니다. 13일부터 사흘 동안 480mm 폭우가 내린 충남 공주. 호우에 휩쓸린 주민 1명이 사망했고요. 현재까지도 이재민 600여 명이 발생해 임시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정체전선은 월요일에 남부지방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화요일에는 조금 북상했다가 수요일 밤에는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 100에서 200mm의 강수량이 예상이 되고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참사,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102조 5천억 원으로 100조 원대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체납액 징수율은 1%가 되지 않는데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 고액 체납자와의 전쟁, 밀착 카메라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섰는데요. 오전 6시, 이른 시각부터 단속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원들이 서두릅니다. 좀 늦게 가면 체납자들도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납세가 가능하지만 회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가택 수색.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에서 왔거든요. 10년 동안 약 1억 1,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하지만 체납자의 아내 명의로 전세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었죠. 경매를 당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또 이제 기식도 있잖아요. 하나뿐만이 연료가 없어요. 네,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해서 가택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귀금속이나 고가의 물품 등 현금화를 하기가 쉽도록 재산을 은닉하는데요. 옷방 깊숙한 곳 발견된 금고. 큰 거 있다. 수색한 지 10분이 안 돼서 집안 곳곳에 숨겨놨던 고가의 물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짝퉁이에요. 보시면 알아요. 선생님 짝퉁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 가져가진 않아요. 감정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감정을 다 해요.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 약 20개, 고가 물품 등 압류한 물품들은 공매 후에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인데요. 체납자들이 납세를 피하는 방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요. 없는 것 같은데? 얼마 뒤에 모습을 보이는 남성. 세금 8,500만 원을 안 고액 체납자죠. 지금 세금도 못 내가지고 진짜 이혼하게 생겼어요. 전당대회 사고나 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돈이 없다는 체납자. 하지만 집안 곳곳에서는 고가의 가방들이 발견됐고 서랍장을 열어보니까 고가의 시계와 지갑, 외화까지 나왔습니다. 돈 뭐가 다 100만 원, 2만 원. 지갑이나 가방 속에 숨겨놨던 현금과 상품권 500만 원 정도와 고가의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습니다.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8,200명, 체납액만 5조 원이 넘습니다. 22억 원이 넘는 세금을 안 낸 고액 체납자.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봤더니 금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과 고급 양주가 나왔는데요. 30년 전이요. 이거 얼마 정도 되죠? 이거 5, 60은 거죠.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넘기는 등 재산 은닉을 했는데요. 호화 생활을 하면서 납세를 할 수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 또 다른 체납자의 집인데요. 가택 수색을 시작하자 고가의 가방과 귀중품이 쏟아집니다. 이것도 한옥 이상 할 거예요. 만지시면 안 되는데. 이거 만지시면 안 되지. 이거 압류를 해서 가져갈 거야. 지방세 1,6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납부의 의지가 없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고액 체납자들과의 사투를 펼치고 있는 조사관을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데요. 지방세 4,200만 원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집. 조사관이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 모습을 드러내죠. 사생활하는 집이에요. 내 집도 아니고.
어디서 정리하냐. 공무원들한테 욕하면 누군가도 한다 소리네요. 문제 말하는 것도 못해. 모욕죄로 고발한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자 결국 경찰에 지원 요청합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강제 개문을 시도하자 체납에 9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개문 요청 불응하셔서 강제 개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세 5억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의 경우 강제 개문을 한 뒤 이루어진 가택 수사에서 약 1억 원이 발견됐죠. 고성의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체납자까지 있다고요. 세금 10억 원을 안 내고 숨어 살던 체납자. 결국 경찰을 대동해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여기 있죠? 소방대원이 잠긴 문을 따고 나서야 숨어있던 체납자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강제 개문 끝에 집안에서 현금 1억 원을 찾아냈죠. 또 다른 체납자의 집. 금고 두 번째. 지방금고에 현금을 쌓아두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건데요. 차 트렁크에 비밀금고를 만들어서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 등 13억 원 정도를 숨긴 체납자도 있습니다. 신규 고액 체납 9,900여 건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은 38 세금 징수권. 서울시에 납부할 세금이 약 1억 300만 원 정도 있어요. 압구정동에 아파트도 있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 법으로 금지돼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는 체납자. 그렇게 그 영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1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추적되는 재산이 없지만 자녀의 이름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있어서 재산 음닉이 추정됩니다. 집안에서는 고가의 가방 4개를 압류했고요. 고액 체납 징수 방법은 이렇게 가택 수색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가산자산 등 모두 압류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네요. 가택 수색을 진행했지만 집안에서는 압류품이 나오지 않아서 차량을 찾은 거죠. 정확한 세금 체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량에 족쇄를 채워서 이동을 막아 놓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강제로 공매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1억 8,800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집 명의와 재산이 아내의 명의로 돼 있어서 차량만이라도 압류한 건데요. 이렇게 압류한 물품들은 공매하기 전 감정 전문업체를 통해서 감정가를 측정합니다. 물품은 공매를 넣고 가품은 이제 납세자분한테 돌려드릴 계획이거든요. 투명도 검사할 때도 이걸로 보고요. 감정된 물품은 공매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요. 가격은 현재 시세 반영해서 200만 원이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낙찰된 대금은 체납액으로 징수됩니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로 징수된 세금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 성실한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오늘도 고액 체납자들과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김치영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서울 버스 요금이 700원에서 300원, 지하철 요금은 10월에 한 번, 내년에 한 번 더 150원씩 총 300원이 인상됩니다. 당초 시내버스와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을 검토했지만 서민들의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한 것인데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교통비가 나가는 편인데 인상이 되면은 조금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희 월급도 올랐으면 좋겠어요. 택시 요금도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 A씨. 현재 월 평균 교통요금이 7만 2천 원이라고 가정하면 요금이 인상되면 월 9만 원으로 25%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150원 올리는 게 한 11% 인상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전기가스요금 5.3% 올리는 거 가지고도 정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이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요금 인상됐다고 해서 출근 안 할 수 없고 학교 안 갈 수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 6천억 원, 운수업계 누적 부채는 8,900억 원에 달해 서울시는 승객 한 명당 평균 706.5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공사 채무 6조 6,777억 원을 시로 이관해 부채를 줄이고 6,458억 원의 재정 지원에 나섰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로 버스 회사의 적자를 전액 지원하는데요. 대출 이자와 운영 비용 역시 대신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시가 다른 기관에 비해 환승 할인 수익금 배분에 불리한 점도 적자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할인 요금 수입의 경우 환승 수단 간 기본 요금의 비율로 배분되는데 서울 시내버스의 기본 요금이 경기나 인천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를 키운다고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적자의 30%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라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서울시 지하철 이용 승객 중 만 65세 이상 승객은 약 13%. 무임승차가 운행 비용을 증가시키진 않아 적자의 핵심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는 10월부터 인상될 지하철 요금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금 현실화율이 한 8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금을 8년째 안 올리다 보니까 이게 한 6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한 80% 정도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한 700원은 올려야 됩니다. 그나마 조금 적자를 줄였다?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중교통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독일은 5월부터 한 달에 49유로, 한화 약 7만 원이면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자를 도모한다는 메우기 뜻인데요. 위한 요금 인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빵이 제일 비싸다? 정말일까요? 요즘 맛있는 빵 한 번 맛보기 위해선 오픈런과 웨이팅은 기본이라고 하죠. 맛도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그런데 들썩이는 먹거리 물가에 비싼 빵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 남다 보면 2, 3만 원을 훌쩍 넘어가죠. 한국 빵 가격이 제일 비싸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고소하고 짠맛이 매력인 소금빵.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금빵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빵의 원조인 일본에선 110엔인 소금빵 가격. 평균 3,000원대인 국내 가격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죠. 이에 한국 빵값이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공감이 이어졌는데요. 이미 서울의 빵 가격은 1kg당 약 19,800원으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보다도 2배 비싼 수준인데요. 실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희가 소금빵을 원래 1,700원에 판매하다가 그때 밀가루 상승되면서 2,100원으로 올렸거든요. 밀가루만 예를 들어도 50% 올랐고 거기다 또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체감상으로는 엄청 오른 거잖아요. 올리지 못하고 그냥 내 인건비를 죽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빵 물가 지수는 10년 전보다 68% 정도 올랐습니다. 제빵업계에서는 빵의 주 재료인 밀과 설탕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재료가 쓰이는 과자가 37%, 라면이 30%의 물가 상승률을 보인 것과도 비교되는 수준입니다. 왜 유독 빵 가격만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국내 빵 소매 시장의 독특한 유통 구조도 가격 인상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산빵의 매출 규모가 큰 해외와는 달리 국내 빵 소매 시장은 베이커리 전문점의 비중이 큽니다. 밀 가격 외에도 매장별 임대료, 인건비 등 각종 생산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또한 국내 전체 베이커리 시장 매출의 78%를 양대 프랜차이즈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두 곳은 올해 초 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작은 동네 빵집들은 가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프랜차이즈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거기에 비례해서 또 같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좀 고민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의 빵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도 빵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프리미엄 빵에 대한 소비도 많고요.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하나의 가격 기준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빵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빵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고급 상향 표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라면값에 이어 정부의 빵값이나 압박에 대표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 두 곳에서 이달 내 빵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두 기업이 모두 올해 초 더 많은 종류의 빵 가격을 크게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미비한 수준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올릴 때는 많이 올리고 내릴 땐 찔끔 내린다는 반응인데요.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이 뭔가를 살펴보고 너무 이제 독과점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인상될 요지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 시장 환경이 좀 더 경쟁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정부가 가격이 뭐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또 막는 이런 효과,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주 업은 서울주택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한 달 평균 월세는 124만 원으로 높아지는데요. 역전세난에 대규모 전세 사기 등에 따른 전세 회피 현상 등으로 월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 다우는 실업급여 수령 한액 인하 가능성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실업급여 개선 필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재취업을 촉진하는 게 목적인 실업급여가 도리어 실업상태 유지를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노동계는 실업급여 삭감이 추진되면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축소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유럽 등 선진국 같은 경우 대중교통 운영 비용 중에 승객이 내는 요금이 4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7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네, 서민들의 발휘되는 대중교통인 만큼 더 적극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열정 가득한 그의 모습. 남녀노소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1집 앨범 50만 장을 판매하며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2015년 한국 비자 발급을 신청하고 21년 만에 국내 입국 여부로 이슈가 된 바로 유승준입니다. 유승준 씨의 국내 입국 논란은 2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 폭석입니까 도대체. 38세 이상이며 국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3일 재판부는 2심에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판단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알아본 유승준 판결 논란, F4 비자, 스티브유, 재외동포법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과연 가수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해진 걸까요? 유승준 씨의 승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지난 2015년 돌연 F4 비자 발급 신청을 한 유승준. 입국 금지 후 13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당연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사실과 다른 루머 같은 게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는 의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자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38세가 되면 입국을 허락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으면 그냥 이제 봐줄 때 됐다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설령 38세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비자를 내줄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고 이후 유승준 씨는 비자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2심과 달리 3심에선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거부했는데요. 제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 법석입니까 도대체? 저는 우선 유승빈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경쟁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이후 입국 제한 근거를 강화하는 일명 유승준 법까지 발의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국민들이 반발하는 심리를 수용해야 되는 것이 또 행정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정부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승준 씨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재발되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알아본 유승준 판결 논란, 2002년 미국 시민권, 병역 의무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흡연은 유행이나 멋이 절대 아닙니다. 90년대 국민 가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승준.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1년 당시 신체 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공연 목적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했습니다.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30이 됩니다.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거를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출국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면탈 의혹이 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남자로서 이렇게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와서 자기 이득에 맞춰서 또 입장을 바꾸는 게 진짜 어린 팬들이 배울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병무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을 요청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입국 금지됐습니다 지금. 예, 확인했습니다. 예. 어떠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매우 난감하고요. 이후 그는 21년 동안 입국 금지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유승준 판결 논란, 병무청, 외교부, 승소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21년 만에 입국길이 열리게 될 수 있는 상황,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원하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 산 사람이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갖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군대 가는데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입국 금지 조치와 비자 발급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병무청의 입장이 바뀔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힌 법무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병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또 완전하게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한 대중심리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에서 또 상소를 해서 대법원에 재판이 가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비자를 내준다고 할지라도 다시 출입국관리소에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이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다. 당신 못 들어와라고 하면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승소로 한국 입국 가능성이 높아진 유승준. 최종 승소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달 살기로 새롭게 떠나볼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입니다. 골목마다 퍼지는 클래식, 시간을 벗어나 당신의 감성을 깨워줄 낭만과 멋이 넘치는 예술의 도시인데요. 비엔나로 떠나보시죠. 비엔나 안에서 숙소를 찾을 때는 비엔나 시내와 가깝냐 아니면 역 주변이냐. 요즘은 도나우강을 건너서도 숙소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 시내는 관광지 중심이고 대부분 도보 이동이 가능한 반면 물가가 많이 비싼 편이고요. 중앙역 주변은 최근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 현대적이고 깔끔한 건물이 많고 시내와도 멀지 않아 대중교통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나우 강 건너편은 시내와는 약간 멀어지지만 시내보다는 조금 덜 번잡한 장점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엔나에서는 어떤 숙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곳은 마리 씨와 친한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동생의 집으로 놀러 왔어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여기는 아인첼 진모 고윤이라고 이제 부엌과 방과 거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이 집은 유로로는 750유로, 하나로는 100만 원 정도?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가 눈에 띄죠.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때 계약서 상으로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습 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저와 같은 유학생들이 이제 긴 텀으로 방학 때 한국에 들어갈 때 집을 렌트해 드려요. 이렇게 저처럼 피아노가 있는 집 혹은 악기 연습이 가능한 집을 렌트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엔나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카페들이 많아서 카페 투어도 한 달 살기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꼭 초코베커라이라는 뜻은 황실의 디저트를 납품한 제과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카페답게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예쁜 디저트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과거 오스트리아 귀족들의 살롱으로 사용됐던 이곳은 작은 소품부터 조명까지 화려한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보존돼 있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곧 주문한 커피 아인슈페너가 나왔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정말 제대로 된 아인슈페너예요. 비엔나에서 마시는 커피들은 단맛이 별로 없어서 달게 드시고 싶으면 설탕을 따로 추가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여행의 행복. 그날 오후 비엔나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에 집중해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보이네요. 대체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미세한 떨림까지 정밀하게 지켜보고 숙면으로 인도합니다. AI 해튼루 슬립 드림. 고객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보통 하루 8시간 서서 일해요. 오래 서 있어도 편한 신발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글래드 호텔은 룸우통을 신습니다.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와, 얼음나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엄마, 얼음 엄청나! 얼음 정수기는 정원 아이스 아이스트리. 이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거리 한복판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이곳은 무료 식수대였죠. 보통 유럽의 수돗물은 먹기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엔나 같은 경우엔 수돗물이 깨끗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음용하는 편입니다. 비엔나 한 달 살기의 또 다른 즐거움. 거리에 멋진 건축물들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 건물.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비엔나 오페라 극장입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주 무대가 되는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로 이곳에서는 1년에 약 300차례의 공연이 열립니다. 입석 티켓 구매 시 저렴하게 공연을 볼 수 있다고요? 7월과 8월 여름 시즌에는 아쉽게도 비엔나 오페라 극장이 휴가 기간이라 공연을 보실 수는 없지만 그걸 대신해서 지금 비엔나에서는 매일 밤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는 멋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곳은 비엔나 시청 앞 광장인데요. 본격적인 공연은 해가 진 뒤에 시작되지만 이미 광장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축제에 맛있는 먹거리가 또 빠질 수는 없겠죠. 이곳저곳 둘러보는 동안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펼쳐진 연주회. 오페라와 클래식이 일상인 비엔나의 사람들을 위해 오페라 극장에서 그동안의 공연들을 무료로 상영해 주는 건데요. 한여름밤 멋진 음악과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낭만이 넘쳐 흐르는 도시 비엔나에서의 한 달 살기 예상 비용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시간에 쫓겨서 허둥대는 여행은 이제 그만. 한 달 살기로 이곳의 진짜 멋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였습니다. 생이
경기도 수원시 아동복 매장에 아이와 엄마가 쇼핑에 나섰습니다. 곧 있을 여름 휴가에 맞춰 놀러 갈 때 입을 옷을 고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옷 저 옷, 아이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내 눈으로 스캔하던 바로 그때 이거 우리 아이한테 너무 크네.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사장님 혹시 이거 100 사이즈 있어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옷에 사용되는 사이즈를 구별하기 위해 숫자나 알파벳이 적혀 있죠. 여기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옷의 크기를 볼 때 기준이 되는 표준 사이즈. 바로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아이 옷 고를 때 어떻게 고르세요? 제가 표준 사이즈를 보고 아이 나이랑 키에 맞춰서 고르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면 웬만해서 옷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다 뭐 90, 100, 105 뭐 이렇게 있듯이 아이들도 표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치수에 대해서 갖다 드리면 맞더라고요. 신발, 옷 등 몸의 표준을 정리한 기준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준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봐. 아이마. 다른 색깔 해볼까? 2022년에 USB-C 타입이 국내 표준으로 제정되었는데요. 2024년부터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표준화될 예정입니다. 옛날에는 휴대폰마다 충전기 단자가 달라서 충전하기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휴대폰 충전기가 다 맞으니까 하나로 아무거나 쓸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맛까지 표준은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요즘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 자주 이용하시죠? 필수 아이템인 이 다회용 보냉 가방,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보통 한 트럭 배송할 때 3, 40개 정도 들어가는데 주간보다는 야간에 물량이 더 많습니다. 다회용 보냉 가방은 0도에서 10도 온도가 9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신선 물류가 안전히 배송될 수 있는 적절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습니다. 지금 밤에 이렇게 배송을 해도 내일 아침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냉배가 있습니다. 보냉백의 신선도 유지가 어떤 표준 기술인 걸까요? 다회용 보냉 가방의 비밀을 찾아 서울 강남에 위치한 바이오산업전시관을 찾았습니다. 보냉 가방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 전도를 차단해 정원 수송 포장을 가능케 한다는 건데요. 다회용 보냉 가방과 같은 원리는 주로 의약품에 이용하는 R&D와 표준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거 콜드체인용 패키징이고 여기 밖에서 온도 센서도 센싱해가지고 이 내부의 온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국제 표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측정 방법을 이렇게 표준화해가지고 만든 제품이어서 더 신뢰성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R&D 표준 연계란 기존의 표준 인증 정보를 파악해서 기술 개발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제품 특성, 시험 평가 및 절차 등의 표준도 연계하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을 표준화하게 되면은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추게 되고 수출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런 성능 시험 방법 또는 평가 방법을 만들게 되면은 기술 선점은 물론이고 표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런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또 고객들에게는 표준화된 기술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알림 또한 R&D 표준 연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교통사고 시 차량 내외장 센서를 기반으로 긴급 연락망으로 알려줍니다. 사고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상황이 아닌 테스트 화면입니다.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차량이 전복되는 중대사고가 발생 시 빠르게 감지하여 차량과 운전자 정보 사고 위치를 긴급 군안센터에 전송함으로써 골든타임 이내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IoT 기술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장치를 차량에 연결하면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데요.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하였으니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또한 주행 속도, 배터리 정보 등의 차량의 정보를 자동차 사고 시 긴급 연락처로 알림을 보내는 자동차 사물 인터넷 기술인 것입니다.
차량 내부 통신 센서와 운행 정보 수집, 분석, 가공에 대한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개발된 표준을 기술 개발에 적용, 새로운 표준 개발까지 연계하며 국제 표준으로 개정했습니다. 현재 차량의 운행 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차량 센서 정보 및 위치 정보를 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 운전자의 사고 발생 위험 습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술 개발 과정에서 R&D와 표준을 연계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라고요. 우리나라도 R&D와 표준을 연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집합체로서 이종 기술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북미 시장에서 ISO 국제표준 제진 시적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로 최종 납품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일본 시장에서도 우리가 제정한 표준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기술 개발 연계 표준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기술 격차 확대를 이끌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표준화가 필요한데요. 연구자들이 R&D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는 R&D 전 과정에 있어서 표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하실 때 초기에는 표준화 관련 동향 정보도 제공하고요. 연구하시다가 새로운 표준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컨설팅, 교육도 해드릴 수 있고요. 특히 연구자분들이 국제표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도 해드립니다. 보통 표준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성과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준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LCD 위주였던 기존의 디스플레이 화질 평가 기준을 OLED 중심으로 표준화했는데요. LCD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OLED랑 다르게 여러 가지 영상들이 같이 나왔을 때 블랙이 퍼펙트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OLED 같은 경우는 픽셀 하나하나가 발광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 같이 표현됐을 때도 블랙이 퍼펙트한 블랙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OLED는 LCD보다 얇고 가벼워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데요. 또한 화질과 색 표현, 밝기가 더 뛰어납니다. 눈 건강 3대 요소 인증을 받은 유일한 디스플레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력 제품인 OLED는 기존의 LCD보다 화질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화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LCD 제품 중심이어서 OLED만의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OLED 화질 평가법을 국제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그렇기에 기술 표준 개발 연구, 기획, 관리 등 R&D 전 과정의 표준 연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술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표준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저희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의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오히려 R&D 하던 기술들을 표준화하는 데 이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도하게 되는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표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은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여 세계 무역 환경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준을 활용한 무역기술 장벽과 국가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술의 선제적 국제 표준화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의 R&D를 표준화하고 연계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기업이 기술 혁신과 시장 출시 촉진을 위해 표준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R&D 표준 연계를 통한 첨단 기술 개발이 더욱 발전되길 바랍니다.
이크레더블 캐스퍼.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 피해가 많았던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네, 계속되는 폭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You're up around me and you give me life, and that's why night after night I